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속성. 무슨 뜻이라고요? 감가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100평이 50평이 되지는 않는다. 자, 인플레이션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물가 상승. 자, 그러면 그 전에 인플레이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론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단점 입장에서 바라보면 좋지 않죠. 인플레이션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빈부격차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심하게 요동치고 난 후가 되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더 커져 버린다고요. 그 간격이. 자,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겁니까? 시중에 돈이 적게 풀렸다는 겁니까?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근데 시중에 돈은 왜 많이 풀렸을까요? 우리가 소비를 많이 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소비를 많이 한 거죠? 내 소득이 증가한 거죠. 근데 나의 소득은 어떻게 해서 증가한 거죠? 경제가 좋았죠. 그럼 다시 단계 들어가 볼게요.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나의 소득은 증가하겠죠. 내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졌으니까 나는 소비를 많이 하게 될 거고, 예전에는 돼지고기 먹던 거 쇠고기 먹을 거고, 자동차도 조금 더 좋고 안전한 걸로 바꿨을 거고, 집도 좀 평수를 넓혔을 것이고 등등. 이거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죠. 돈의 가치를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화폐자산 가치라고 해요. 돈의 가치를 화폐자산 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화폐자산 가치에 대립되는 표현이 실물자산 가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실물, 그 물자를 기억하세요. 자산, 가자를 기억하세요. 치. 방금 그 두 단어 빼보세요. 그게 물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가라고 말을 하는데 그 물가의 풀네임을 말하면 실물자산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폐자산 가치와 실물자산 가치는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반비례입니다. 따라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23년, 2024년 지금 인플레가 심하다고 계속 말이 나와요. 그럼 인플레가 심한데 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비정상적 경제 상황. 왜? 그럼 그 전으로 올라가 봐야죠.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어떤 걱정을 했느냐. 이러다가 경제가 큰일 나겠는데? 경제가 바닥을 치겠는데?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느냐. 돈을 풀어버린 거죠. 돈을 풀어야, 그죠? 불경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코로나 2년 동안 또는 2년 반 동안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경제 불황을 상대적으로 좀 억제시키고 늦추기 위해서 각국에서 돈을 푼 거죠.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런데 왜 그 시대에는, 그 시절에는, 코로나 시절에는 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안 나왔을까요?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뿌려놓았던 돈의 이제 문제, 그렇게 문제 제기했던 코로나 기간 동안 각국에서 돈을 풀 때 항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경제가 성장해서 우리 소득이 증가하고, 우리 소득이 증가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을 사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돈을 뿌렸고 그것들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지금 실물 자산의 가치는 그렇죠. 덩달아 올라가지는 않죠. 대신에 소비자 물가를 생각해 보세요. 급날 정도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라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의 기본 전제는 경제 성장이죠. 좋은 거라고요. 경제가 성장해서 돈을 많이 뿌리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어를 다 연결해서 가볼게요. 인플레이션이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화폐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자산 가치는 상승하는 것.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세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금을 보유해야 됩니까? 실물자산을 보유해야 됩니까? 실물자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대한민국의 서민층이 아이고 집 사야 되겠다 해서 집을 두 채 사고 세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냐고요.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럼 가진 자는 어때요? 또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가진 자들은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없는 자는 그렇지 못하고 그럼 없는 자들은 대체로 어디하고 거래합니까? 은행. 그래서 우리 은행 가면 우리 은행 통장은 다 있죠. 그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우리 누구나 한 100억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딱 보세요. 끝나고 다시 경제가 안정되면 가진 자는 또다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없는 자는 어때요? 현금의 가치가 더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가지는 문제점이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가지고 오는 불안한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 그러면 자꾸 의식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의 기본 전제가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디플레이션이죠.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진짜 안 좋은 거고 디플레이션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 나라 경제는 망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밖에 없겠네요. 자,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현금을 보유하면 안 되죠. 실물,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현금의 가치가 하락해서 손해본다. 이것을 인플레 리스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물 자산을 가지게 되면 인플레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영속성은 인플레 해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매력 보호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요거요. 그 시험에서 이런 표현들이 보이면 그 원인은 영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사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시겠죠? 딱 봐도. 저 멀리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데 여기를 지나가며 사진을 찍었던 이유가 야, 이거 강의 시간에 활용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찍은 건데요. 자, 이 부분에 있는 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토지의 소유는 제주시입니다. 즉 국유지죠. 그래서 개발을 당연히 못하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 이게 국유지이든 사유지이든 무시하고요. 여기다가 숙박시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망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토지를 가장 최유효 이용으로 한다면 여기에 오히려 상업용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는 또 우리의 관광 산업을 위해서는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좋긴 하지만 이거 조금 더 뭐 좀 다른 형태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국유지라고 저렇게 그냥 두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 좀 더 관광을 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 그죠? 막연하게 서서 그냥 바라보는 수단이 아니라 뭘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갑니다. 이 토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유지라고 전제한다면 처분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여러분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강양구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라고 전제해봐요. 우리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처분한 대가로 돈을 받죠. 그럼 이때 이 돈을 뭐라 부르죠? 가격이라고 부르죠. 임대차를 통해서 받았다면 임대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가격요. 가격은 어떤 자산을 팔아야 발생하는 거죠. 뭘 팔았다는 뜻일까요? 임차권을, 전세권을, 물론 저당권을, 소유권을. 소유이익이라고 말합니다. 사용이익 또는 이용이익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수익을 자본이득, 보유하면서 발생한 것을 소득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들을 동의어야라고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토지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모두 향유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영속성이야? 이렇게 찍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임대료라는 개념을 한번 보세요. 임대차라는 개념. 자동차는 임대차 시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렌탈 시장이 존재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임대차 시장에 등장하죠. 자동차가 나오더니 그러더니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정수기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언젠가 또 침대가 나오기도 하죠. 아마 이게 시간이 가면 점점 더 임대차하는 물건들이 많아질 겁니다. 가전제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을 사면 10년 쓴다고 말은 합니다만 기능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10년을 사용한다는 거지만 그러나 그 10년 동안 가전회사는 어때요? 끝없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가전들도 언젠가는 그렇죠. 임대차 시장.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임대차 시장이 계속 존재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 우리가 먹는 빵요. 제과점에 가서 사는 빵. 빵도 임대차가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되죠. 소주가 임대차가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럼 방금 말했던 자동차, 정수기 또는 침대 이들의 공통점 뭘까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물론 토지처럼 영속성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재화들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영속성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소모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소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할 필요 없겠죠. 관리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신경 많이 쓰죠. 세차도 하고, 그죠? 내부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이쁘게 또 바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이유가 영속성 때문이죠. 근데 그 자동차도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지나고 5년 지나도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은 점점 이 자동차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했을 때 소멸성 재화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문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본이익, 운용이익, 영속성. 두 번째 거 보세요.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미룰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집을 팔려고 해요. 시장에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냥 다시 다음에 팔지 뭐. 1년 후에 팔든 2년 후에 팔든 다시 회수해서 이 처분을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이 주택은 5년 후든 10년 후든 그죠? 존재할 거니까. 물론 낡아지죠. 그 정도의 감가는 발생하지만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기다 토지라고 딱 대입해봐요. 그럼 할 말 없죠. 그 토지는 항상 그 위치에 그 면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니까 관리가 중요합니다. 답은 영속성이 됩니다. 자, 다른 기출문제 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처음 보시더라도 답을 다 알 수 있겠죠. 집약화. 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라고 하는 걸까?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도 집약적이죠. 자, 대한민국 영토가 좁죠. 물론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우리 부산보다 면적이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는 쉽게 표현해서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GNP도 높고요. 자, 그러니까 유럽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면적 작은 나라들도 많고요. 그 나라들도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고 국민들 잘 살아요. 꼭 뭐 인구수가 많은 게 최선의 방법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뭐 지역이 소멸된다 그러고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고 또 인구가 감소하면 마치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처럼 얘기하고 막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그럴 것인지 이거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진지하게.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살아갈 거냐? AI로 대체되는 이 시대에 노동 생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또 바람직한 건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정말 절벽으로 가면 지금 계속 뭐 절벽이라 말은 하지만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면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민 제도를 완전히 개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민으로 극복하겠죠. 최근에 뭐 캐나다 기사는 보셨습니까? 캐나다가 최근에 이민 정책을 엄청나게 완화시키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온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장 주택이 부족하면서 가격의 상승이 또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민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배타적인 성향,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죠.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좀 배타적이라서,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 자, 다시 이제 되돌아옵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인데 남북이 또 나뉘어져 있죠. 그럼 거기서 또 남한을 놓고 보면 산지가 훨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게 다 산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좁은 토지에 뭔가 좀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좁은 토지 위에다가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아파트가 전체의 70%를 넘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국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집약적이다.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부정성. 두 번째는 더 직접적인 표현을 썼네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소유 욕구. 없으니까 가지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처럼 캐나다처럼 면적이 허벌나게 넓으면, 예? 자, 우리가 그 나라의 공원을 가서 사파리요? 동물들을 보면서 얘기하죠. 우와, 정말 좋다고. 예? 우리나라는 가면 동물들이 전부 다 울타리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풀어놓고 엄청 좋다고. 그 나라는 면적이 얼마나 넓은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활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토지 면적이 정말 넓다면 그러면 사고 싶다는 욕구가 지금처럼 생기지는 않겠죠. 부족하니까.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한번 들어갑시다. 재료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정의는 이 말이죠.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절대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생산비를 투입해도 공급량은 증가할 수 없다. 이 말을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같이 시작.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급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이 공급은 토지의 특성에서도 출제 빈도가 높지만 수요 공급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부정성에서는 공급의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부정성을 우리가 앞서 뭐라고 정의했었죠?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 없다. 이것을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뭐야? 여러분 잠깐만요. 정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산비 법칙은 생산비를 투입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정성이 그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성으로 인해서 이 토지의 공급량은 증가를 못하죠. 근데 토지를 사겠다는 수요는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지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가나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이용하시겠습니까? 택지로? 무조건 택지로 이용하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따라서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절대농지입니다. 이 절대농지는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유효 이용일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었죠. 절대농지는 농지로서만 이용해야 되는데 최유효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은 용도가 다양할 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이나 부정성이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됩니다.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즉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집약적이고 입체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가지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 토지를 공급한 그 절대적인 힘은요. 왜 공급한 걸까요?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을까요? 자, 갑돌이가 토지를 사서 대대손손 그 토지를 물려줘서 갑돌이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겠죠. 더불어 함께 이용해라고. 사회성, 공공성, 토지 공개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답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첫 번째, 집약화시켰다.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즉 다시 말해 공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소유 욕구가 커진다. 이유가 뭡니까? 부정성 때문에. 자, 다른 기출문제 하나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34의 기출이네요. 풀고 시작합니다. 제목이 개별성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딱 한 가지 개념만 잡으면 돼요. 자, 사진을 잘 보세요. 대체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지역이 대한민국 어디인지를 찾아서 밴드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단독주택들이죠. 그죠? 단독주택이고 조금 좌측으로 쭉 가다 보면 아파트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에 살고 있는 갑돌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을돌이에게 제안을 한 거죠. 야, 나도 30평이고 너도 30평이니까 우리 서로 바꾸자. 제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파트에 사는 을은 뭐라고 했을까요? 노라고 했겠죠. 자, 다시 표현해서 대체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가 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리적 대체는 안 돼요. 근데 용도적 대체는 가능합니다. 일단 표현을 보세요. 출제자가 물리적 대체, 용도적 대체라는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물리적, 용도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 용도적 이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저 단어를 봐요. 그럼 함정에 다 빠져버립니다. 저 단어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문을 뭘 봐야 되느냐? 대체할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다시 갑니다. 단독에 살던 갑돌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얼돌이에게 바꾸자고 했을 때 얼돌이가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다르니까. 그죠?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똑같은 30평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주택의 지금 상태도 다르고. 야, 너네 집 화장실은 저기 있는데 우리 집 화장실은 여기에 있는 거야. 겨울 추울 때 봐.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겠죠. 다르다. 개별성입니다. 근데 용도적 대체는 가능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을 한번 보시죠. 1번지, 2번지, 3번지 다 붙어 있죠. 다 붙어 있으니까 현재 우리 아파트는 3번지에 있다고 전제합시다. 자, 이런 경우 옆에 있는 4번지나 옆에 있는 2번지에 연탄 공장이 들어오거나 핵 폐기물 저장소가 들어오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주거용이 들어오거나 상가가 들어옵니까? 그죠? 두 번째죠. 주거용이나 상가겠죠. 다시 표현했을 때 토지는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인접성, 비슷한 용도, 어울리는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용도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해져요. 그래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인접성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틀립니다. 진짜 한 10번 정도 해도 그냥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가 된다, 안 된다. 대체가 안 된다. 왜 대체가 안 되지? 다르니까. 다르다, 개별성. 대체가 된다. 대체가 된다는 말은 비슷해졌다는 거죠. 왜 비슷해졌을까? 인접성 때문에. 자, 다른 내용들 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개별성. 개별성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요, 좀 더 심플하게 말해보세요. 다르다. 다르니까 비교하기 어렵다. 다르니까 개별 분석하자. 그죠? 다르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4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3번하고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3번은 키워드를 간단하게 개별 분석으로 했는데 왜 4번은 뭐 키워드가 전부 달까요? 왜 지문 전체가 키워드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그거예요. 자, 먼저 물론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일물일가가 무슨 뜻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99%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적용된다? 아닙니다. 일물, 동일한 물건에는 일가, 동일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라는 거예요. 서울의 콜라 가격, 대전의 콜라 가격, 부산, 광주, 제주도의 콜라 가격이 다 똑같아요. 이게 일물일가예요. 왜 일물일가가 성립할까요? 똑같으니까. 자, 그럼 말을 바꾸어서. 서울의 100평, 부산의 100평 어디가 비쌀까요? 아니요, 여러분 꼭 서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부산의 100평이 더 비싼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다르죠? 왜 서울의 100평과 부산의 100평은 다를까요? 개별성 때문에. 따라서 4번을 보실 때는 일물일가를 보시고 개별성 찍었다는 큰일 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까지 딱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음, 앞서 책에 잠시 봤었죠. 부동산 시장을 땡땡 시장으로 만드는 원인 그러면 답은 무조건 부동성인데 불안정 경쟁 시장은 개별성과 연결시키더라도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 6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숫보기는 그 제일 아래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쪽에 있을 텐데요. 자, BBB 독점화 개별성. 다 같이 할 겁니다. 시작. BBB 독점화 개별성.
비공개성, 비표준화성이 무슨 뜻인지 그런 거 여러분 아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BBB, 독점화, 개별성. 비독점 아닙니다. 독점입니다. 독점. 개별성이니까 독점이죠. 개별성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토지 시장에 우리가 A라는 토지를 샀다면 A라는 토지와 똑같은 게 없다고 했으니까 결론 독점적인 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답 찾으러 가겠습니다. 1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있다 그래야죠. 여러분, 용도의 다양성은 이런 거 아닌가요? 이 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여기에 학교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고 공장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따라서 2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하다면 용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전환도가 되고 합병이나 분할도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나머지 하나씩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면 물리적 공급이 어렵다. 이거 가지고 부정성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집약적이다. 따라서 부정성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외부 효과네요. 외부 효과는 환경이죠. 환경일 때는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가능한 겁니다. 4번 소모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생산할 필요 없다. 영속성입니다. 5번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쉽게 생각하세요.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대체관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체관계를 제약한다. 즉 대체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바꿀 수 없다는 것일까? 다르니까. 다르다 그랬으니까 개별성이죠. 개별성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답 찾아봅니다. 1회 때부터 34회 때까지 인접성과 관련해서 딱 한 문제로 놓은 게 7회 때입니다.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 인접성이라는 말과 연결성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구나. 여러분들이 자꾸 기출문제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자꾸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숙보기는 슬림하게 갑니다만 시중에 그냥 공인중개사 교재는 대체로 6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600페이지 공인중개사 책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겁니까? 두 번째,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기본서에 반영을 하는 겁니까? 그죠? 2번이죠, 2번. 그럼 다시 말해. 책이 문제를 선행해서 먼저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는 교재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책을 읽는 거는 좀 불편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지문들 하나하나 자꾸 보다 보면 책을 읽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거죠. 근데 똑같은 효과가 아니라 실은 효과가 훨씬 큰 거죠.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인접성입니다. 붙어 있다면 토지가. 자, 인접성은 이제 앞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서 다 반대적 의미였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인접성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앞서 우리가 이런 말 했죠. 대체 가능성. 대체는 안 됩니다. 대체는 됩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체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였죠? 개별성. 그럼 대체가 가능한 이유는 인접성. 두 번째,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둘의 공통점이라면 환경이죠, 환경.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것은 부동성도 되지만 인접성도 된다는 것. 지역 분석까지요. 다음, GTX가 지나갔더니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랬더니 이번에 올해 재산세가 날라왔는데 오이구 세금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다. 왜 그럴까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GTX가 경유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이제 공문이 나왔죠. 나와서 하는 말이 이번에 GTX가 지나가면서 아파트 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살고 계신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좀 환수를 해야 되겠는데 100만 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뭔 소리냐고.
자, 그런데 세금을 딱 부과하면 아무런 저항감이 없죠. 우리는 왜 세금 고지서에 대해 저항을 안 할까요? 왜 날라오면 낼까요? 자, 해마다 국가 말 때마다 세무당국에서 실수해서 같은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2번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 보내면, 3번 보내면 항상 세금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참 좋은 백성이에요. 좋은 백성. 좋은 국민입니다. 고지서를 몇 번을 보내도 다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죠. 여러분, 세금 고지서는 그래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세금 고지서는 몇 년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5년.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제척 기간이 5년이니까.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과세주체는 세금 부과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년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5년간 특정한 세금이 안 날라오면 나는 거기서 이제 끝난 거죠. 소멸된 거죠. 그런데 5년, 이제 4년 차가 지나가고 5년이 끝나갈 무렵에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렇죠. 그럼 어떤 고지서가 날라오면, 야, 이거 세금 낸 것 같은데,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확인. 자, 인접성이었습니다. 문제 풀러 가볼까요? 1번, 인지. 이게 특히 이제 우리 시험요, 공인중개사 시험 1회 때, 2회 때는 전부가 한자입니다. 전부 한자. 접속사 빼고. 자, 시작합시다. 인지, 인접된 토지. 물론 그때 당시 인지 뒤에 칼로 열고 한자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인접된 토지와 협동적, 말이 어렵죠. 어울리는 이용. 그러니까 인접되어 있으니까 인접된 토지하고는 어울리는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어울리는 이용을 하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죠. 이래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하는 이유가 이 부동산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상업지역의 상가냐, 공업지역의 상가냐, 똑같은 면적의 상가라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의 결과 가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외부 경제 및 비경제. 다른 말로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성도 되지만 인접성도 된다 그랬죠. 4번으로 갑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용도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건데 저 용도라는 단어는 보지 말자고요.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안 되고 인접성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 5번으로 갑니다.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경계 문제죠. 자, 그리고 생산비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요? 그렇죠. 이거는 부정성이죠. 생산비 법칙이라는 말은 생산비를 투입하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부정성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X. 답은 5번 됩니다.